지구상에는 이제 완전한 정적이 지배하는 장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 몇 안 되는 고요함의 낙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트리스탄 다쿠니아 섬입니다. 이 섬을 찾았던 몇 안 되는 여행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곳은 풀 자라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막에 잠겨있다고 하죠. 거친 해안가를 걸으며 풀잎이 자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면 섬의 단 하나뿐인 마을조차 여행자에게는 시끄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 마을의 인구는 3에서 5층짜리 작은 건물 하나에 전부 들어갈 정도죠. 게다가 이 마을 주민들은 근처를 지나는 포효하는 40도대라 불리는 거친 위도대의 혹독한 기후에 익숙해서인지 말수가 적은 편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조용한 삶을 좋아하며 외지인을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마을은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 시즈라고 불리며 지구상에서도 특히 고립된 장소 가운데 하나인 트리스탄 다쿠니아 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리스탄 다쿠니아 제도가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상만 해도 아찔할 정도인데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는 2437km,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2816km, 남아메리카에서는 무려 33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 시즈 주민들의 조용한 삶을 흔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까지 도착할 수만 있다면 그 풍경은 분명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섬을 잠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 트리스탄 다쿠니아 제도는 남대서양의 포효하는 40도대라 불리는 위도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섬인 트리스탄 다쿠니아 섬 외에도 나이팅게일 섬, 미들 섬, 스톨텐호프 섬으로 이루어진 나이팅게일 제도, 그리고 인액세시블 섬과 고프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또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 바로 트리스탄 다쿠니아 섬이죠. 나이팅게일 섬과 작은 미들 섬, 스톨텐호프 섬은 본섬에서 약 40km 떨어져 있으며 그보다 조금 더 멀리 인액세시블 섬이 있고 다시 350km 떨어진 곳에 고프 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섬은 거대한 바다새 군락지로 잘 알려져 있죠. 인액세시블 섬은 이름 그대로 최대 300m에 이르는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상륙이 매우 어려운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부 세계와 거의 완전히 단절된 덕분에 이 섬에서는 날지 못하는 희귀한 새인 인액세시블 뜸부기의 거대한 개체군이 지금까지 보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스탄 다쿠니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고프섬은 세계 최대급 바다새 번식지 가운데 하나로 학계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섬에는 정착 주민은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상 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섬들은 모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들이며 지질학적으로 보면 매우 젊은 섬들입니다. 트리스탄 다쿠니아 섬은 같은 이름을 가진 제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이죠. 사실 이 섬은 바닷속에 펼쳐진 거대한 해저 화산의 정상 부분으로 해수면 위로 2062m 높이까지 솟아 있습니다. 섬의 최고봉은 타원형 분화구가 특징인 퀸 메리 피크라고 불립니다. 이 화산은 현재도 활화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피해를 남긴 분화는 1961년에 발생했죠. 트리스탄 다쿠니아 제도의 온화한 아열대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 남국의 야자수가 펼쳐진 낙원 같은 풍경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은 분명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연평균 기온 약 15도의 비바람 많은 거친 해양성 기후죠. 물론 섬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지만 여름에도 기온이 25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대신 강한 바람과 흐린 하늘, 비 오는 날씨가 자주 이어집니다. 식생 역시 결코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파르고 바위투성이인 경사면에는 주로 고유종 여러 해살이 풀이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섬에는 평지가 거의 없으며 해안의 3분의 2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로는 끊임없이 파도가 들이치고 있죠. 애초에 늘 거세게 몰아치는 포효하는 40도대에서 잔잔한 날씨를 기대할 수나 있을까요?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 시즈. 만약 수에즈 운하가 1869년이 아니라 약 400년쯤 더 일찍 개통되었다면 트리스탄 다쿠니아 제도가 언제 발견되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는 육지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세인트 헬레나 섬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 항로에 딱 알맞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트리스탄 다쿠냐 역시 세인트 헬레나 섬처럼 유럽 세력이 남반구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과는 달리 이곳에는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편리한 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섬을 발견한 포르투갈 항해사 트리스탄 다쿠냐 역시 1506년에 상륙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안은 지나치게 험했고 그곳에 들이치는 파도 또한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섬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고 그 이름은 중간에 잠시 사용되지 않던 시기를 거치면서도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이 지도에 기록된 지 약 30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정착 주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외로 최초의 정착민은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 조너선 램버트였는데요. 그는 1810년 말 이 섬에 상륙한 직후 스스로를 통치자라고 선언했고 본섬에는 리셉션 섬, 제도 전체에는 리프레시먼트 제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대담한 정착민의 이야기를 들은 영국령 케이프 식민지 총독은 램버트에게 영국의 보호 아래 들어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유능한 미국인이 기꺼이 영국 국기를 내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어쩌면 이는 영국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램버트는 그 지위를 누릴 틈도 없이 1812년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어업 도중 배 위에서 사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이었다면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문과 수상한 점들이 제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섬은 곧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갔죠. 그리고 영국은 1816년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였죠. 영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프랑스가 다시 구출하려 될지 모른다고 경계하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막기 위해 영국은 유배지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이 섬에 일부러 군 주둔 부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이 1816년에 이 섬을 점령한 것도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폴레옹을 구출할 때 이곳이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듬해인 1817년에는 주둔 부대가 철수했고 그중 일부가 섬에 남아 훗날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최초의 정착민이 된 사람들은 군인과 선원, 그리고 몇몇 자원자들 같은 영국 신민들이었습니다. 이후 주민 구성은 조금씩 변해갔죠. 스코틀랜드인과 미국인, 이탈리아인에 더해 이웃이라고 부르기에도 2500km나 떨어진 세인트 헬레나 섬 주민들, 그리고 몇몇 아프리카인들까지 이곳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혹한 환경의 섬에 오래 머무르기로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았고 중도에 떠나간 이들의 수도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섬 주민들과 아득히 먼 본국 사이의 유대는 계속 굳건하게 유지되었죠. 현재 트리스탄 다쿠냐는 영국 해외 영토인 세인트 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 다쿠냐의 새 구성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섬에서는 영국 외무부가 임명한 행정관이 세인트 헬레나 총독 아래에서 왕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섬의 운영은 섬의회가 맡고 있으며 행정관이 그 의장을 겸하고 의원 8명은 선거로 선출되며 추가로 3명이 임명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 대표인 치프 아일랜더도 별도로 선출되고요. 흥미롭게도 이 섬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친척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글래스, 스웨인, 그린, 로저스, 헤이건, 라바렐로, 레페토라는 단 7개의 성씨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외의 성을 가진 주민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세븐시즈일까? 이 마을이 에든버러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867년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인 에든버러 공작 엘프리드 왕자가 섬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세상 끝처럼 느껴지는 이 섬까지 일부러 찾아와준 고귀한 방문객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섬의 유일한 정착지는 그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 이 마을은 단순히 에든버러라고만 불렸다고 합니다. 이후 애국심과 낭만으로 가득했던 섬 주민들이 이 이름에 오브 더 세븐 시즈를 덧붙였죠. 원래 오브 더 세븐 시즈, 즉 7 바다라는 표현은 오래된 항해 용어입니다.
고대부터 선원들은 모든 바다와 대양을 통틀어 이렇게 불렀고 그 광활함과 머나먼 거리를 표현했죠.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보면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 시즈라는 이름은 세상의 모든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에든버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이름에는 온 세상의 바다에 둘러싸여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가 거의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민들은 평소 자기들 마을을 그냥 정착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하네요. 실제로 이보다 더 고립된 마을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려면 단순히 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에서 오는 불안감을 견뎌야 하고 변덕스러운 자연을 버텨야 하며 거기에 체력과 비용까지 감당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 시즈에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위험도가 높고 항해 지식까지 요구되는 방법입니다. 바로 요트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것이죠. 먼저 케이프타운까지 이동한 뒤 거기서 범선을 타고 포효하는 40도대의 거친 바다를 지나 이 작은 화산섬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운이 좋다면 약 18일 만에 도착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영영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섬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배를 댈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보트를 곧바로 해안에서 떼어놓지 않으면 바위에 처박히고 말죠.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까지 큰 용기는 필요 없지만 대신 엄청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박인 SA 아굴라스 2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배는 케이프타운에서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 시즈까지 순조롭게 가면 6일 만에 도착합니다. 다만 이 배는 1년에 몇 차례밖에 왕복하지 않고 좌석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반년 이상 휴가를 낼 수 있다면 이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못 참거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간쯤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브스톤사의 어선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에든버러 공작의 후손과 직접 협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유명한 조상의 이름을 딴 마을을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까요. 참고로 섬을 방문하기 전에는 행정관과 섬의회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영문 범죄 경력 증명서를 준비하고 방문 목적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죠. 절차 자체는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권에 특별한 스탬프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끝에서의 삶. 트리스탄 다쿠냐 섬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 누구에게나 맞는 생활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곳의 생활 방식은 외딴 섬 가운데서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세인트 헬레나 섬을 한번 살펴봅시다. 문명의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거의 비슷한데도 그곳에는 4,000명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공항까지 있죠. 하지만 트리스탄 다쿠냐에는 공항이 없으며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활주로를 만들기에는 섬이 너무 산이 많고 좁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스타링크가 도입되면서 통신 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죠. 그래도 이 고립된 환경 자체는 변함없으며 통신과 장비, 유지 보수는 여전히 날씨와 외부 수송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도로망도 극히 제한적이라 기본적으로는 정착지 내부 도로와 현지 주민들이 농담처럼 M1이라고 부르는 포테이토 패치스까지 이어지는 길 하나뿐이죠. 포테이토 패치스란 섬 주민들이 돌담으로 바람을 막아 만든 작은 농경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밭들에서는 감자를 재배하고 주로 소 같은 가축을 방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섬의 남성들이 일하는 틈틈이 이곳에서 바베큐를 즐기곤 했죠. 이곳에서는 남아프리카식 표현으로 브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밖에도 악기 연주나 합창은 섬 주민들의 대표적인 즐길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낭만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섬의 푸른 초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활기차고 대담한 사람들은 대양의 해안가까지 내려가거나 해발 2062m에 이르는 섬의 화산 정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해발 높이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해수면에서부터 단숨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보기보다 훨씬 힘든 등반이 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현지 주민들 말에 따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모니터 앞에서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이 특별한 장소의 주민들을 이른바 평범한 도시 사람들과 비슷하게 만들어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기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곳에서 전기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결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전력 공급의 중심은 디젤 발전기이며 그 연료는 케이프타운에서 배로 실어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풍력 발전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곳은 포효하는 40도대 지역인 만큼 당연히 바람이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섬의 작은 강에서 얻는 수력도 일부 활용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도 도입되어 행정시설과 스타링크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력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대도시보다 훨씬 더 전기를 아껴 쓰고 있죠. 언제든 갑자기 큰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섬과 마을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세는 것보다 무엇이 충분한지를 세는 편이 더 빠를 정도지만 바로 그것이 이곳만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주민권을 가진 트리스탄 다쿠냐 섬 주민은 220명이며 남성은 106명, 여성은 114명입니다. 그중 현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여성 1명과 남성 1명뿐입니다. 그들은 섬 출신 주민과 결혼한 사람들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만 현재 섬 주민 대부분은 태어나자마자 처음 몇 달을 케이프타운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트리스탄 섬에서의 출산은 드문 일이며 지금도 많은 가정은 케이프타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카몰리 의료센터가 개설된 이후에는 코로나 시기를 포함해 섬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시즈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현지 주민 앨리스터 씨에 따르면 그가 섬에서 살아온 동안 15명이 세상을 떠났고 태어난 아이는 겨우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주민들은 이 고립된 섬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1961년 화산 분화 이후에도 그들의 고향에 대한 애착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것은 사실상 거대한 활화산 정상 위에 있는 작은 섬에서 일어난 대규모 분화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지만 주민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영국에서 그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현대 문명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2년 뒤 많은 섬 주민들은 재건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와 예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곳을 떠나지 않을까?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단 하나의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사람들을 이 섬에 붙잡아두고 있는 것일 건데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민들 사이의 강한 유대감이죠. 이 섬에서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이 있으며 그에 따른 수입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섬의 주요 외화 수입은 바닷가재 어업과 가공업이며 일상 경제는 농업과 기념품 그리고 소규모 관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모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시설이 갖춰진 별장 같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집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죠.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준다는 실감이 있고 그것이 거대한 사회와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기후는 혹독하지만 이 섬에서의 삶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범죄가 없으며 집 문에 자물쇠를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마을에는 은행도 호텔도 대학도 쇼핑센터도 없지만 작은 학교와 아담한 의료센터, 교회, 우체국, 바, 그리고 바닷가재 가공 공장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 조용하고 손대지 않은 자연이 존재하죠. 이렇게 맑은 물과 언제나 신선한 공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둘러싸인 곳이야말로 이상적인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한 여행자가 풀자라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섬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이 고요함이야말로 스트레스 없는 삶에 꼭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교통체증이나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에도 완전히 익숙해져 있죠. 그들은 이런 느긋한 삶의 리듬을 좋아합니다. 애초에 멀다거나 고립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섬 주민 대부분은 최초 정착민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 대한 동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깥 세상에서 보면 이 섬은 멀리 떨어진 작은 땅에 불과하지만 섬 주민들에게는 이곳만이 유일한 고향입니다. 바로 이곳에서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의 손대지 않은 자연 속에서 진정 자신의 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